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 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컨텐츠는 실종 사건입니다. 실종 사건이긴 하지만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흔적도 없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실종부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6월 13일 김해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아내가 3일 전 집을 나갔고 지금까지 연락도 안 된다는 실종 전화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족들이 봐도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들이 고3이었는데 굉장히 끔찍히 아끼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연락도 없이 이렇게 집에 안 들어오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더불어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던 날 차를 끌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 날짜가 3일 전이었던 2006년 6월 10일 저녁 6시 10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첫 실종자, 정말 첫 번째 실종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종되신 분의 이름은 경남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부영 아파트에 살고 계시던 48세 김미자 씨였습니다. 당시 어떻게 나간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 되게 부가적인 질문을 경찰들이 하나씩 던지게 됐는데 되게 뜻밖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던 김미자 씨는 나이도 좀 들고 그래서 좀 노후 투자를 하기 위해서요, 뭔가 투자 사업을 한다, 월 200만원 정도의 부수입이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에 되게 들뜬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내는 당시 자신의 친구에게 덤프트럭 있죠, 덤프차를 사서 임대업을 하게 되면 일정 수입 한 250만원 정도, 200에서 250 정도 나올 거다, 덤프차를 하나 사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까 500만원만 빌려달라 라고 이야기한 뒤 자신의 친구에게 차를 타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500만원도 바로 실종 전날이었던 6월 9일 입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투자를 하기 위해 빌린 돈을 포함해 총 4천만원이 든 현금을 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가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경찰의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그 만난다고 하는 사람 연락은 따로 해봤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토요일이 지나고 나서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아침 아내가 만나기로 한 사람에게 전화를 따로 했다고 합니다. 혹시 아내 만나러 가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에 저는 그날 토요일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라는 답변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의 마지막 질문은 혹시 그 사람은 누군가요? 라는 질문에 그 사람은 제 아내인 김미자 씨와 보험 관련으로 10년 넘게 알고 지냈으며 현재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44세의 홍진환 씨다 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남자입니다. 자, 일단 지금 첫 번째 실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실종과 관련된 키워드에서 분리를 시키게 되면 김미자 씨와 관련된 건 세 가지입니다. 실종자와 실종된 물건을 나눴을 때에 대한 생각인 건데요. 첫 번째는 단순 잠적 혹은 가출일 수 있습니다. 김미자 씨만 사라진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뭔가 사고가 나서 비가 되게 많이 오는 날 자동차를 갖고 나갔다고 했으니까 자동차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돈을 4천만 원이나 들고 나갔기 때문에 이 경우는 범죄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엮인 연결고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돈 4천, 김미자 씨의 동선, 그리고 자동차까지. 일종의 실종된 걸 정확히 표현하자면 물건 2개, 사람 1분입니다. 김미자 씨, 그리고 돈과 자동차. 만약 자동차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토요일에 사고가 났으면 분명 보험사든 어디든 연락이 오는 게 정상적입니다. 시간적으로 꽤 지난 시점까지 사고와 관련된 병원과 관련돼서 어디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지나쳐야겠습니다.
두 번째, 단순 잠적, 즉 가출입니다. 단순 잠적의 문제라면 좀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가출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인데 멀쩡한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고 보험일도 되게 오랫동안 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가정까지 두고 아끼는 아들까지 두고 그리고 더불어 세 번째, 노후자금 준비를 위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돈도 500만 원을 빌린 상태로 4천만 원 가지고 사라진다는 건 좀 무의미합니다. 분명 정확한 사실은 외출의 목적 자체가 뭔가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었다라는 게 중요했던 거죠. 그럼 제일 우리가 여기서 의심이 가는 부분은 단 한 가지입니다. 덤프 사업을 하러 간 김미자 씨와 덤프 운전을 하는 홍진한 씨가 둘이 연결된다라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럼 조금 우리가 깊게 파고 들어가면 홍진한 씨와 김미자 씨는 어떤 연결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당연히 경찰분들도 당시에 이 부분을 먼저 초점을 맞추고 목격자이자 용의자라고 판단합니다. 당시에 홍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서 한번 물어보게 되는데 조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사의 첫 진술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약속했죠. 근데 약속 장소에 안 나왔어요. 제가 연락도 했는데 연락도 안 받더라고요. 제가 되게 기다리고 있다가 못 만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당시 그의 진술의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자 씨를 만난 기록 자체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쨌든 느낌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동선, 김미자 씨의 동선 모든 걸 찾으며 포크레인까지 동원하고 경찰 인력을 동원해서 혹시나 범죄와 연관될 수도 있다는 문제 때문에 조금이라도 힌트를 찾고자 유류품이라도 찾고자 인근을 샅샅이 뒤지지만 어떤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스쿠버 다이버까지 고용해 호수까지 전부 뒤졌지만 어떠한 흔적도 발견이 안 됐습니다. 경찰이 잡은 용의자 바로 홍 씨를 풀어주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전화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홍 씨의 진술에서 봐도 뭔가 특별한 혐의점 자체가 없었습니다. 참고인이었고 용의자 신분은 아직 아니었던 거죠. 물증 자체도 없고 경찰의 입장에서도 홍 씨를 일단 참고인으로 소환한 뒤 그 이후에 유류품이나 혹시나 살아오셔야긴 하겠지만 만약에 시신으로 발견된다면 그 모든 걸 합쳐서 구속을 시켜야 되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결국 당시의 형사분들은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 6월 14일이 됩니다. 바로 이게 발견됩니다. 6월 14일 경남 밀양시에 삼랑진읍 송지리 농로에서 김씨가 타고 다니던 아반떼 차량이 보신 듯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지금 차량을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을 텐데요. 번호판이 없습니다.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을 전부 떼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차량 내부도 확인해봤는데 차량을 훼손한 흔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량 훼손 흔적이 뭐였냐면 바로 차대번호입니다. 차량마다 차량의 고유 번호가 붙어있는 차대번호라는 게 용접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훼손시켜놔서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없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뭔가 뒤적거린 흔적이 있는데 당시 실제 차량 내부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신발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뒷좌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앞좌석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 중에 가장 눈에 띄시는 사진이 어떤 건지가 궁금합니다. 아마 저와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신발입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차만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만 놓여있는 상태, 맨발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앞뒤 번호판을 떼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차대 번호까지 훼손을 시키고 맨발로 도주했다. 4천만 원 때문에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건 또 다른 누군가도 한 명이 있었다 혹은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있었다 정도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내부를 확인해 본 결과 누군가가 장갑을 끼고 이 내부를 닦은 흔적도 나오게 됩니다. 장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시트입니다. 조수석 부분과 뒷좌석 부분에서 혈흔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꼭 있어야 될 것도 없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분의 차량입니다. 고객들의 인적사항도 들어가 있으며 뭔가 보험 약관, 계약서 같은 것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도 없어졌습니다. 더불어 현찰 4천만 원도 없어졌습니다. 이 차량을 찾으면서 또 하나의 CCTV 증거물이 확인되게 됐는데요. 집을 나갔던 6월 10일 6시 10분이 마지막 행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차량 동선 및 CCTV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저녁이었습니다. 약 7시 반경 김미자 씨가 상림면에 있는 농협에서 현금 인출기로 210만 원을 뽑는 기록이 확인됩니다. 실제 CCTV 화면입니다. 윗모습이고 그리고 이게 정면입니다. 돈을 뽑으시는 김씨의 표정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불안한 흔적은 안 보였습니다. 초조하거나 어디를 두리번거린다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돈을 인출하는 저 인출기 근처에서도 혼자만으로 확인됩니다. 즉 뭔가 강요 혹은 협박에 의해서 무언가 겁을 먹고 돈을 빼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의지대로 돈을 뽑는 상태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시간적인 순서를 조금만 더 좁혀보겠습니다. 6월 10일 집에서 나오고 비가 엄청 오는 날 나반떼 차량을 끌고 이쪽까지 오셔서 4천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10만 원을 또 인출하시게 됩니다. 그때 당시엔 당연히 신발을 신고 계셨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인출을 하고 난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떠한 계기로 바로 그 장소에 갔고 혼자 갔는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중간은 조금 좁혀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도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홍씨라는 사람이 연관성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경찰분들은 풀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하는 프로파일러 분들은 좀 어설펐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왜냐면 홍씨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목격자일 수도 있습니다. 목격자라는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김씨랑 만나는 걸 알고 있는 사람, 어디서 봐야 되고 몇 시에 봐야 되고가 돼 있는 사람. 근데 만약에 홍씨 근처에 있는 주변 인물들이 만약에 이 정보를 알게 되고 4천만 원이란 현금을 온다는 걸 알았을 때 중간에 그쪽에 개입을 해서 이런 범죄 행위가 발생해 버린 거라면 그럼 분명히 이 내용도 알아야 되고 장소도 알아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 홍씨 근처에 대한 사람들도 조사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어떤 것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홍씨 근처에 있는 사람 제3자가 정말 듣고서 했다. 혹은 이 둘이 공범이거나 공범일 수도 있는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되게 단순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덤프트럭 임대 사업을 해서 덤프트럭을 한 대 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덤프트럭 사업을 하는데 돈이 4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4천만 원으로 덤프트럭을 사는 게 가능할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살 수 있습니다. 4천만 원이 초기 자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를 할부 과정으로 들어간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요, 이게 만약에 중간에 할부 과정이 들어가는 문제였다면 돈을 4천만 원을 누구한테 전해줄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돈 4천만 원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게 아니라 뭐 금융 쪽에 되어 있는 부분, 그쪽에 돈을 입금을 하고 그쪽에 인감서류, 자신의 뭐 재산세 내역이라던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심사에 대한 기록 어떤 것도 김미자 씨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4천만 원으로 덤프트럭을 살 수 있을까요? 중고에도 절대로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저희도 알아봤지만 신차 금액으로도 거의 2억에 가까운 차입니다. 중고차로 사도 뭐 낮게 잡아도 1억. 4천만 원이요. 그럼 한 가지 느낌이 옵니다. 낀 사람. 임대업을 해서 돈을 월 25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아, 누군가와 함께 붙은 게 아닐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몇 명 붙었을 거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라면 이제 홍씨, 김미자씨, 그리고 또 누군가입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서로 내용이 공유될 수 있을 확률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확률입니다. 분명히 이건 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명 홍씨의 주변도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 행위였는데 당시 홍씨 근처는 어떠한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를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 자동차 앞번호판, 뒷번호판을 뗐습니다. 자동차 차대 번호까지 훼손시켰습니다. 근데 차를 그냥 두고 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성원리에 있는 농로인데 아무리 농로라 그래도 사람들이 지나가고 농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게 무슨 차야? 라고 볼 수 있고 번호판이 없으면 누구든 의심할 수 있는 차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구청에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분명히 발각될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번호판까지 없애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차대 번호까지 훼손할 정도, 장갑으로 무언가 닦았다라는 흔적을 보면 피해 흔적까지도 지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차량을 태워버리거나 차량을 저수지 같은 데 넣는다거나 이런 행동을 좀 더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너무 대놓고 놨다라는 부분이 좀 특이했습니다. 왜 하필 그곳에 그냥 대놓고 갔을까? 물론 저희들도 처음에 이 얘기를 봤을 땐 뭔가 좀 균형치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철두철미한 것 같긴 한데 철두철미한 거 치고 그냥 두고 갔다라는 점, 근처에 있는데도 많고 불태워도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안 들킬 거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놔도 이거 아마 오랫동안 안 들킬 거야 라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들킬 거야 라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해봤을 때죠. 해봤을 때만 당연히 드는 생각입니다. 물론 일단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CCTV 조사 결과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김씨의 차 발견된 그 근처에서는요, CCTV가 한 대 더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차를 타고 CCTV가 설치된 그 철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농로로 들어가는 길이죠. 철교를 건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게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차에는 두 사람이 타 있었습니다. 제3의 인물이 한 명 더 타 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역으로 조회해봤는데 이 CCTV가 찍힌 현장, 즉 여기 안에 있는 우리 ATM 기계 안에 있는 거 말고 바깥에 있는 CCTV를 확인했을 때도 당시에 사람이 한 명 타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습니다. 약 저녁 7시 반이 지나고 나서 새벽 12시 18분이었습니다. 약 5시간이 지난 뒤에 차가 나오는 게 또 한 번 찍힙니다. 근데 차가 나오는 거에 찍힌 CCTV에는 사람이 한 명만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그 사람의 얼굴이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그 남자 바로 홍씨였습니다. 자, 이제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홍씨는 당시에 함께 돈을 인출할 때도 차에 타고 있었고 철교를 건널 때도 함께 타고 있었고 그리고 나올 때 혼자 차를 끌고 나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분명히 홍씨는 첫 번째 진술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만난 적 없는데요. 거짓말입니다. 더불어 실종 당일날 차량이 발견된 쪽이죠. 그쪽 근처에서 홍씨를 봤다라는 목격자들까지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들어갈 땐 2명, 나올 땐 1명. 그럼 그 사이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거짓말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 돈만, 사람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차는 발견됐지만 말이죠. 우리가 생각한 건 당연히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하지만 홍씨는 참고인 진술이 끝난 그 직후 바로 잠적을 합니다. 아예 사라져버렸죠.
당시에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대서특필하며 모든 언론사도 얼굴을 공개하고 찾고 있다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즉 공개수사로 전환이 된 거죠. 바로 그때쯤이었습니다. 홍 씨를 찾고 있는 그 시점, 전화가 하나 걸려오게 됩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할머님이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 딸 좀 찾아주세요. 내 딸 저모기를 좀 찾아주십시오. 외부에 없는 사진입니다. 딸을 찾아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은 41세 최저목 씨인데 지금 TV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과 너무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람만 다르지 너무 행동이 똑같다. 최저목 씨가 사라진 건 9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의 자식을 뒀던 최 씨가 당시에 하고 있던 일은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이 보험 설계사는 김미자 씨의 소개로 시작합니다. 즉, 접점이 존재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최 씨도 실종된 당일날 돈을 가지고 나갔고요. 승용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비스토 차량 17버의 66땡땡 차량입니다. 근데 곧바로 실종됐던 거죠. 당시에 돈을 약 3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그 3천만 원을 갖고 온 게 뭐였냐면 자기가 아는 여동생한테 돈을 이걸 빌려주면 2부 이자 받을 수 있어. 남편 통장에 있는 현금 1,700과 보험 대출금 1,300을 합친 3천만 원의 돈이었습니다. 즉 이것도 할부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덤프 사업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한 거죠. 내가 이제 돈 많이 벌 수 있고 너 도와줄 수 있어. 덤프입니다. 그 덤프 홍 씨입니다. 9개월 전에 실종된 분도 이번에 실종됐던 최 씨와 마찬가지로 연관이라는 게 분명히 있던 거죠. 연관. 비스토 차량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수사가 나중에 진행이 됩니다. 이 두 사건에 전화가 오고 그때도 차량이 없어졌다고요? 라는 신고를 받고 차량을 수색하기 시작하는데 2006년 7월 8일 김해시 진여읍에 있는 대창초등학교 근처에서 또 차량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차량을 너무 오랜 시간, 거의 10개월 가까이 방치된 상태라 어떠한 흔적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비도 많이 맞았고 먼지도 많이 맞은 상태라 어떤 증거도 나오진 않았죠. 자, 일단은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어때 보이십니까?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들 사이에는 접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덤프 사업,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금액은 3천에서 4천. 돈을 들고 나갔고 들고 다 간 날 실종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사람이 바로 홍 씨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두 분 다 9개월 전, 그리고 이때 가장 최근이었죠. 당신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오시길 바랬지만 9개월 전에 분도 돌아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의 확대 범위로 하면 실종을 넘어서서 만약에 살인까지 넘어갔다면 도대체 왜 살인을 했을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2002년 3월 13일 김남환씨, 당시 46세 회사 경리셨는데 당시 아들이 어깨를 다치면서 받았던 보험금, 그리고 이혼하면서 받았던 위자료 및 양육비 4천만 원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당시에 주변 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덤프차 사업을 홍 씨랑 하려고 한다, 그거에 굉장히 미쳐 있었다라는 표현합니다.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때도 홍 씨가 등장합니다. 2006년 기점으로 따져도 4년 전부터입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6일 김해 상방동에 있는 주부 김영순 씨입니다. 나이 43세신데 아파트 담보금으로 해서 그리고 보험금까지의 4,850만 원. 당시에 4천 정도 투자하면 한 달에 250에서 300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실종되십니다. 이때도 홍 씨입니다. 안 끝났습니다. 부산시 금정구에서 포크레인 사업을 하고 있던 조금선 씨, 나이 46세, 2005년 1월 20일
5천만 원입니다. 당시 4,500을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하며 500만 원을 더 빌려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에도 덤프차 사업을 한다, 덤프차를 사겠다라고 얘기해서 주변 사람들도 말렸지만 돈을 가져간 날 사라졌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덤프차 투자 관련 사업으로 금액은 3천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절대로 덤프차를 살 수 없는 금액이죠. 그리고 할부 캐피탈 전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돈 주면, 누군가에게 투자하면 그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다. 자, 이 정도까지만 보게 되면 우리는 겉표면적으로 봤을 땐 이 중에 돈을 버신 분들은 없습니다. 일종의 사기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공통점을 찾아보면 바로 홍씨인데요. 홍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금을 탔다. 보험 설계. 어떤 상황이었냐면 보험 설계사 일을 하는 사람 혹은 보험 설계사로서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이었던 거죠. 그 고객이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도왔던 관계, 즉 서로의 돈, 재정적인 상태를 알고 있는 사이들이었습니다. 이분들과 다 연관이 있는 분, 그리고 거기에 중심엔 홍씨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분명 인근 지인일 확률,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졌고 그리고 총 5분이 실종됐습니다. 모두 홍씨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살펴봤을 때 마지막은 거의 빼도 박도 못한 증거입니다. 김미자씨 마지막이죠. 만난 적 없다. 실제로 만났습니다. 난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다 합쳐서 공통점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5번의 실종 사건 중 4번이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비가 안 오는 날이 2000년 1월 20일 세 번째 거였는데요. 근데 그날은 일기예보에서는 비가 엄청나게 온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왔습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비가 오는 날의 이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연 아닐까? 하지만 범인의 입장에서 비가 오는 날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우산을 쓰기 때문에 시야를 가린 상태, 즉 주변 사람들이 얼굴을 못 봅니다. 내가 우산을 쓰고 다녔을 때 나 이 사람 봤어요. 이게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우산이 바람이 많이 오는 날, 바람도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대부분 우산을 내려서 아래쪽을 보고 가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볼 수도 없을 뿐더러 CCTV를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번화가에도 사람이 많이 줄어드는 형태, 일반적인 길거리도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비가 오는 날만 정해서 일기예보를 보고 범행 계획을 했고 그날 날짜를 잡아서 돈을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면 홍씨에 대한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덤프트럭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비 오는 날 일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뭔가 모래 같은 걸 싣고 갈 때 쉬나? 그때는 일이 없나? 더불어 날씨의 영향을 받다 보면 일을 쉬어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상태일 수 있는 건가? 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즉 비가 오는 날을 우연적으로 5번이나 골랐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계획적인 문제라면 분명히 본인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게 맞았던 겁니다. 물론 홍씨에 맞춰서 얘기를 할 때였죠. 이렇게 범인은 홍씨로 모든 게 맞춰지고 있을 때쯤 6개월이 지납니다. 2006년 12월 울산에 있는 울주군에 제보 한 건이 들어오게 되는데 당시 버스기사 한 분께서 퇴근하고 자주 갔던 포장마차가 하나 있는데 거기 사장이 인상착의가 되게 비슷하다라는 제보 전화가 들어오고 당시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가명을 쓰고 있었으며 그리고 변장까지 한 상태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체포하러 갔을 때 굉장히 덤덤한 상태로 체포에 응하게 됐던 거죠.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셨을 때 아니 이게 왜 미즈 사건이야? 이건 뭐 범인 체포했고 정황상 홍씨니까 이건 뭐 자백만 받으면 끝날 문제겠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다 전했을 때 여러분도 머릿속에 좀 드는 생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마음가짐 속에 홍씨가 범인일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든다면 과연 실종자분들이 전부 어디 가셨을까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함께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6일 만에 잡은 용의자.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김씨요? 아, 저 차량 훼손한 거 맞아요. 제가 번호판 뜯었고요. 제가 차대 번호 긁었습니다. 근데 저 실종은 전혀 저 아니에요. 진술을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차량 훼손한 건 본인이 맞지만 실종과는 전혀 자신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진술 자체도 제가 처음엔 제 차 트럭을 타고 갔고 당시 김미자 씨가 아반떼를 갖고 왔는데 내 차를 타고 같이 이동하는 건 불편해서 제가 아반떼를 같이 타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 씨가 차를 몰고 저는 조수석에 탔어요. 그래서 CCTV인데 뭐 그 전에 그 ATM기 맞아요, 거기 들렸어요. 거기에 들려서 전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CCTV 있는 철교 지났을 때 저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차 끌고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안 오더라고요. 저는 차 안에서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진술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같이 들어간 건 맞는데 그 안에서 뭐 잠깐 나갔다가 차로 돌아오지 않아서 자기가 이상해서 차를 끌고 나왔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나오는 그 시간에 핸드폰 분리된 시각이야. 김씨 핸드폰이죠. 그게 분리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건 처음에 본 적도 없다며. 그게 갑자기 실종돼서 저 의심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을 바꾼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2006년으로 돌아갔을 때 반경 5km에서 10km입니다. 핸드폰의 위치 센서에 대한 게 5에서 10km 반경에서는 같은 기지국으로 판단이 되고요. 전원이 갑자기 꺼질 때만 어느 쪽에서 꺼졌다 정도로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건 철교에서 나올 때 신원이 꺼집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5시간 정도 안에 시작하자마자 뭔가 꺼진 게 아니라 나오는 시간, 즉 12시 18분 기점으로 뭔가 배터리가 분리된 기록이 나와서 되게 애매모호한 상태처럼 확인된 거죠. 함께 움직였다라는 기록을 아예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일요일이 원래 당시 홍씨가 쉬는 날이었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덤프를 운행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일을 마친 게 저녁 7시 반인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진술하냐면 저 김씨 차량으로 제가 갔어요. 가서 제가 공구 가지고 번호판 제거한 거 맞습니다. 차대 번호 훼손한 거 맞고요. 그 안에 있는 보험 서류 그냥 저 의심받을까봐 제가 거기 같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냥 다 불태웠어요. 진술을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애매모호해진 게 뭐였냐면 경찰분들은 범인을 잡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취조를 한 거죠. 야, 너 이거 너잖아. 너가 거짓말했잖아. 저 원래 있던 건 맞는데 근데 저 실종된 거 두려워서 제가 한 거지 사라진 건 몰랐습니다. 말을 바꿔버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더불어 뒷좌석에 있는 혈흔까지 확인을 해봤지만 혈흔에 대한 문제도 애매모호해집니다. 시간적인 문제, 닦은 흔적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김씨의 피다 라고 한 게 확인이 안 됐던 거죠.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족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차키를 꼽아두고 밖에 나가서 실종됐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험 설계사 일을 했던 사람이 차 안에 신상 정보를 두고 그렇게 사라질 이유도 없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되죠. 경찰도 뭔가 이상했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찾기 위해 홍 씨의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당시에 입었던 옷을 회수했는데 정강이 뼈 쪽, 옷 앞쪽에 약 4, 5cm 정도의 혈흔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미 빨아버린 혈흔이라 이게 김 씨의 혈흔인지 확인은 안 됐는데 사람의 혈흔은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즉 피가 나온 겁니다. 경찰분들이 실수했습니다. 야, 피야. 피 있잖아. 너가 범인이야. 피 나온 거잖아. 홍 씨는 그 진술을 보고 그 증거자료를 본 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1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당연히 경찰분들은 자백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던 거죠. 10분 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때 저랑 차에 같이 있었는데 괴한 3명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괴한 3명이 와서 나를 폭행하고 그리고 김 씨를 납치했습니다. 그 돈도 다 가져갔다고 얘기한 거죠. 차에서 4시간 정도 멍하니 있다가 제가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경찰은 이럴 질문합니다. 아니 너 그럼 4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 라는 이야기에 너무 무서워서 할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뭐가 조금 잘못된 거냐면 경찰분들이 먼저 자료를 오픈한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래 수사를 할 때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부분을 유도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자백을 받았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행위였는데 뭐 하나 나올 때마다 탁탁 던지는 부분이었던 거죠. 피 있네. 너 여기 들어가네. CCTV에 나왔네. 같이 간 건 맞죠. 근데 실종돼도 좀 몰라요. 피 나왔네. 괴한 3명이 나타났어요. 말을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게 만든 겁니다. 즉 뭔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상태의 취조였던 거죠. 방심했던 거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백을 하겠지라는 부분이죠. 정강이 압축에 있는 혈흔 반응에 대한 것도 문제입니다. 절대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김 씨의 피라고도 나오지 않았으며 이걸 당시에 이런 진술로 얘기합니다. 저도 폭행당해서 코피 같은 게 나서 흘렀나 봐요. 그래서 제가 몸에 피가 좀 묻어서 저도 닦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놓고 보면 세탁을 했다는 것도 말이 되는 문제인 거죠. 근데 당연히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대로 홍 씨가 만약에 범인이라면 홍 씨는 차 안에서 공격을 했을 거고 그 차 안에 있는 혈흔이 김 씨의 혈흔일 확률이 높습니다. 바지에 묻은 혈흔이 묻은 이유도 조수석에서 뒷좌석까지 피가 묻어있다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앞좌석에서 뒷좌석으로 끌어당겼다던가 이러면서 묻지 않았을까 정도로만 추측이 되는 거죠.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다 나온 겁니다. 그 당시 거짓말 탐지기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거짓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 머리 꼭대기에 있었던 거죠. 시신을 찾아오던가 실종자 중에 한 명을 찾아서 데리고 오기라도 하면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그럼 내가 범인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계속적인 진술 번복으로 심증은 명확한데 실종 여성들의 시체라던가 물증을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저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시신을 찾아오던 실종자를 데려오던 역으로 얘기하면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걸 반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확실하게 모든 걸 했다. 범인이라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일단 체포하고 구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인, 납치, 폭행, 감금, 시체 은닉 어떤 것도 혐의점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어쨌든 기소가 된 문제라서 처벌을 안에서 하고 조사를 더해서 어떻게든 체포해서 다시 죄를 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실제 죄가 눈에 띄는 게 있었죠. 차량 번호판 훼손입니다. 차량 번호판 훼손은 엄격한 범죄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인데요. 이 형량은 최고 징역 2년,
아니면 벌금형에 처합니다. 대부분 벌금형이거든요. 근데 징역 2년을 선고받습니다. 분명히 의심이 가기 때문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년 동안 증거자료를 찾아서 재기소를 해서 살인에 대한 부분을 찾았어야 되는 겁니다. 2007년 5월 징역살이를 했고 2009년 출소하게 됩니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광복절 특사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직 뭔가 살인 혐의에 대한 게 재판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해서 뭐 똑같은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분은 아예 기소가 된 게 아닙니다. 증거자료가 어떤 것도 없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아니 우리가 알기에도 시신이 없는데도 유죄 판결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왜 안 됐지? 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과거에 있었습니다. 실제 시신은 발견 안 됐지만 당시 시신을 다 태웠거든요. 시신은 없지만 정황상 살인을 했다라는 판단을 해서 당시에 살인죄를 물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릅니다. 이 두 사건이 분명히 다른 점은 뭐냐면 당시 시신 없이 유죄 판결을 했을 때는 첫 번째 힌트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피가 4리터가 있었습니다. 누구와도 섞이지 않은 피 4리터. 사람의 몸에서 피가 4리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사망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추정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이미 시신이 다 불태웠기 때문에 시신은 없던 겁니다. 하지만 화장을 시킨 기록 자체는 존재합니다. 다만 살인인지 뭐 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 자연사 뭐 예를 들어서 칼을 든 강도가 이제 죽여야지 라고 하는 순간 그것 때문에 쇼크를 먹어서 사망한 건지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정황을 봤을 때 피를 4리터를 쏟아서 사망을 했고 그걸 따로 어떻게 보면 처리를 했다라는 부분도 살인은 분명히 시신은 보이지 않지만 이건 살인이다 라고 당시에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사건은 사망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안 됩니다. 실종입니다. 사망에 대한 어떠한 신호라도 있다면 그렇다면 그 부분으로 정황상으로 해서 어떻게든 기소를 할 텐데 그 부분이 아예 없다는 거죠. 이것도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 홍 씨가 제가 죽였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이거는 처리가 안 됩니다. 왜냐면 그냥 죽였다라는 말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망했다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시신이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정말 만약에 이 실종되신 분들, 현재 마지막으로 실종되신 분이 2006년입니다. 지금부터 12년 전, 최대로 가면은 거의 16년입니다. 생존 신호가 지금까지 없는 걸 봐선 돌아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그리고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게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이분들의 주변 동선을 모두 다 조사하고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죠. 저희들도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비가 오는 날마다 일이 있었다. 쉬는 날이다. 비가 오는 날 트럭은 비어있거나 처리가 가능한 상태이다. 덤프 트럭이 무슨 일을 했지라고 확인해봤는데 대부분 당시 정씨가 했던 일은 모래를 퍼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의심이 하나 갑니다. 모래, 덤프 트럭.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모든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난 뒤 덤프 안에 시신을 넣은 상태로 그 다음 출근을 해서 자기가 아무렇지 않게 일을 하는 장소에 가서 대부분 강을 메운다던가 뭔가 땅을 만드는데 모래를 많이 쌌는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시신을 따로 유기를 했다면 아마 찾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모래를 쌓고 다지고 하기 때문이죠. 의심 가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김 씨가 다음 일요일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내가 그때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간 곳이 어딜까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가서 어디다가 일을 해서 그걸 내려놨을까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하나도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홍 씨는 출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진짜로 억울하다. 나는 당시에 그럼 5명에게 약 돈으로 따졌을 때 평균 4천만 원이면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건데 나는 마이너스 통장에 카드도 돌려막아서 굉장히 그때 당시 경제 상황이 안 좋았다.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다면 그러면 내가 경제적으로 좀 풍족해야 될 텐데 내가 왜 경제 사정이 안 좋았느냐라는 반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피 자금이 있었습니다. 포장마차를 울산에 가서 차릴 정도의 돈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카드 돌려막기. 글쎄요. 은행권에 대한 돈을 자기가 갚지 않는 게 현금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안 갚는 문제라면 나중에 자신이 파산을 하든 뭘 하든, 그리고 더불어 만약 자신이 받은 돈을 예를 들면 개인 사채빚이라던가 이자율이 훨씬 더 높죠.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한 부분에 돈을 메꿨다면 이건 절대로 티가 안 납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판단이 된 게 있었습니다. 실종 4일째 도피 생활을 할 때였는데 홍 씨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큰 비닐봉지를 줬고 그 안에는 현금 2,4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은행 출납 직원의 기억에는 돈이 젖어 있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되게 특이했던 거죠. 폭우가 왔을 때니까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홍 씨는 범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만약 홍 씨가 범인이라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1년에 1명 혹은 2명 정도로 말 그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근데 그 사기는 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실종, 그리고 정말 홍 씨가 범인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살인의 유기까지 저지른 악랄한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징역 2년, 어떠한 증거도 없기 때문이죠. 이 사람을 다시 한번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이분들의 마지막 동선과 이분들이 발견이 되는 그 시점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이 범죄자에게, 만약 정말 범죄자가 맞다면 이 사람에게 법의 심판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사건 팩트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은 사실 있었어요. 물론 CCTV 정황 증거상으로는 홍 씨가 혼자 나온 거는 맞는데 과연 이게 공범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다른 공범과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있었으면은 어떨까, 어쨌을까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공범이었다면 금액이 더 크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있긴 했었어요. 하지만 뭔가 처리하는 방식도 그렇고 자신감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두렵긴 했거든요. 중간에 한 그 말이 가장 무서웠던 거예요. 시신을 찾아오던가 라는 말. 그래서 그런 말을 보면은 좀 많이 무섭죠. 그리고 어찌되었든 깊게는 많은 걸 아직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조속히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